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순서를 맡은 제1사료 박진성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고능력 모돈의 영양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서브 타이틀로 넣은 거는 고능력 모돈의 이해와 영양적 도전이라는 서브 타이틀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늘 얘기는 구체적인 고능력 모돈의 영양 스펙이 어떻게 되고 영양소 요구량이 어떻게 되느냐에 포커스를 둔 게 아니고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고능력 모돈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그럼 어떻게 더 고능력 모돈이 더 퍼포먼스를 잘 낼 수 있을 건가에 대한 이슈를 조금씩 꺼내서 이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돈은 농장 생산성 향상의 출발점이라는 것은 모두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돈이 농장에 들어와서 이렇게 종부하고 임신, 분만, 포유, 다시 종부하는 사이클을 돌면서 농장 크고 튼튼한 자돈을 많이 생산하는 것이 농장 생산성 향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성적들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좋은 후보돈을 농장에 계획적으로 입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다산성 모돈이 이런 농장 전체에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어떻게 잘 관리를 할 것인가가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여기 나와 있는 후보돈들 보면 유럽 또는 미국 쪽에서 들어와 있는 다산성 모돈이 암암리에 많이 한국에 도입이 됐고 이미 많은 농장들이 다산성 모돈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모돈들이 다산성 모돈임은 맞습니다. 하지만 성적이 이렇게 개선되지 않죠. 모돈이 다산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능력 모돈으로 생산성을 올릴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능력 모돈을 만들기 위한 관리가 아주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저희가 영양, 사양관리, 그다음 환경, 질병까지 포함한 물론 여기에 사람이 포함된 매니지먼트까지 포함된 것이 다 갖춰져야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산성 모돈이 진정한 고능력 모돈으로 이렇게 태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이건 뭐 프랑스 자료이긴 한데요. 1994년부터 다산성 모돈이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면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010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위에 보이는 것이 총 산자수, 그 다음에 이유 두수가 3두, 또 2.3두가 증가를 했고 지금 현재 2020년도 들어오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유전 품종 개량의 그 통계적 기법이 워낙에 발달되고 그 유전 개량할 수 있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속도와 비교했을 때 영양학적으로 이런 다산성 모돈에 대한 이해도가 아직은 많이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에너지 요구량, 아미노산 요구량, 미네랄, 비타민, 그 다음에 또 요즘 이슈가 되어 있는 급여 프로그램의 변화 이런 것들이 아직은 유전 능력 개발된 속도를 봤을 때 어느 정도의 간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산성 모돈에 대해서 일일이 나열하기는 시간 관계상 어렵겠고요. 여태까지 나와 있는 문헌이나 업계나 이런 것들을 총 정리를 해보면 다산성 모돈 말 그대로 산자수가 굉장히 증가를 했고 그에 따른 저체중 체준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에 따른 요구량이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대사량이 엄청 많다 보니까 그 산화 스트레스, 대사 스트레스가 높아진 것을 많이 문헌을 보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 품종 개량이 있어서 번식에 포커스를 굉장히 많이 맞추다 보니까 그 전에 모돈에 비해서 섭취량이 많이 올랐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문제점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는 게 정상이죠. 아주 좋은 번식 성적을 내는 반면에 환경에는 조금 더 민감한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돈을 어떻게 제대로 이해를 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게 어떻게 보면 영양적으로 굉장히 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농장을 운영하심에 있어서도
제품의 선택,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어떻게 하면 이거를 잘 할 수 있을 건가 이게 저희의 숙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것 중에 다산성 모돈 그러면 말 그대로 산자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농장 가면 아주 17두, 18두 이런 자돈들이 있는 것을 아주 쉽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들이 먼저 IUGR이라는 게 이제 검색해 보시면 나오지만 이게 사람 쪽에도 있는 말입니다. 자국 내에서 산자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자돈들이 태아들이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요. 그거의 결과물이 저체중 자돈 현상이라고 일컬어지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게 보시면 그냥 저체중이 아니고 아주 극저체중입니다. 아주 작은 자돈이 태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대군 큰 농장에 스터디 하신 걸 보면 그 X축이 산자수고요. Y축이 자돈 체중인데 보시면 산자수가 늘면 늘수록 이 생시 체중이 그 전에 10두였을 때는 1.5가 아주 평범하게 저희가 말하던 숫자인데 지금 보시면 산자수가 늘면서 점점 생시 체중이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평균 체중인데 세로로 점을 찍혀 있는 것이 실제 자돈의 체중입니다. 보시면 저체중 자돈 비율이 20% 이상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많은 농장에서 다산 모돈을 적용하시고 지금 관리하고 계신 농장에서는 16, 17 이런 것들 많이 보실 겁니다. 그 말은 0.9kg, 800g, 900g 이런 자돈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죠. 이거가 아주 큰 숙제이고 물론 종돈장을 운영하시는 분들 쪽에서는 보시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X축이 이제 태어나서 처음에 종부할 때까지 농장에 남는 비율인데요. 빨간색만 한번 보시죠. 빨간색 보시면 1kg 미만짜리로 태어났을 때 그 자돈이 종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40% 미만이더라. 이런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종돈장이 아니더라도 이러한 모돈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돈, 저체중 자돈들이 결국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게 이제 자돈의 균일도에 영향을 미칠 거고요. 그게 이유전 폐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나가서 그런 작은 자돈들이 근세포 발달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성장 지연도 발생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농장에 문제가 되고 관리하는 것에 아주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돈을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그러면 고능력 모돈의 영양소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봤을 때 큰 세 개의 꼭지점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모돈의 체조성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BCS죠. 모돈이 몸에 단백질과 지방을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농장에서 생각하고 계시는 생산성 수준이 있을 겁니다. 이유 두수가 13두냐 14두냐 이게 이제 번식 성적의 생산 수준이고요. 여기에 맞춰서 사료의 급여량이 이제 급여량은 쉽게 말하면 모돈의 포유기간 동안의 섭취량입니다. 이런 것들 세 개가 결정이 돼야지 농장의 사료가 결정되는데 모돈의 이런 그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농장의 관리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저희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모돈의 상태밖에 없죠. 그걸 저희가 BCS라고 부르는데 체평체는 이제는 권하지 않고요. 최소한 등지방을 잃는다든가 더 나아가서는 체단백질, 단백질을 잃는 거죠. 그리고 체중. 그래서 지금 유럽의 농장들을 많이 가보면 등지방이 많이 얇아진 농장이 많기 때문에 재작년에 가고 작년에 이렇게 농장을 보면 체중을 기준으로 그냥 급여량을 정하는 그런 농장들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 지표로 가져가냐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관리 지표들로 중심으로 해서 우리 농장의 모돈이 특히 포유기간에 일당 섭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알아야지 영양소 스펙이 결정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농장들이 우리 농장의 포유기간 동안에 일일 사료 섭취량이 얼마다 이렇게 모르는 농장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유럽에서 권장해주는 사료 섭취량 수준이
6kg, 7kg, 8kg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시면 5kg 전후 아주 훌륭한 농장이고요. 많은 농장들이 5kg 도달 못하는 농장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장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그 영양소 요구량에 있어서 이거를 숫자적으로는 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어떻게 영양소 요구량이 결정되냐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임신기간을 보시자고요. 먼저 유지, 그 다음에 모돈 자체도 성장을 해야 됩니다. 사상까지는 자기가 성장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모돈에 있는 태아가 이제 성장을 하죠. 그래서 보시면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유지 에너지입니다. 임신기간에. 유지 에너지는 체중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체중이 커질수록 유지 에너지는 당연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후보돈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크게 키우는 거는 좋지 않고요. 여러 가지 지제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지 에너지만큼 또 들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낭비적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돈의 체중 관리도 중요하고요. 이런 유지 에너지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보시면 이 유지 에너지가 환경, 질병, 뭐 품종 간에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변이가 있는 것은 농장별로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좀 과학적인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1981년부터 최근까지 모돈의 유지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되었냐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숫자 보시면 BW가 체중인데요. 체중의 0.75승 또는 0.6승이 이제 저희가 말하는 대사 체중이라는 건데, 대사 체중당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들이 기존의 NRC와 비교했을 때 한 14% 증가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1984년부터 2002년까지 데이터를 보면 매년 1%씩 증가를 했습니다. 이 데이터 한번 보면 모돈의 유지 에너지가 많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에 덴브레드라든가 PIC라든가 뭐 톡피그 유럽의 영양소 요구량이라든가 급여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영양소 테이블들을 보면 또 무조건 높아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더 공부를 하고 여러분들도 생각해야 될 게 품종별로 요구량 차이가 있는지, 또는 다산성 모돈의 에너지 효율이 정말 개선됐는지, 이런 것들이 저희도 아직 확고하게 답을 못 내는 그런 상황입니다. 요게 이제 프랑스 저희가 이제 기술 제휴를 하면서 실제로 데이터들을 좀 받은 건데, 품종별로 그 28일 이후 했을 때 체중, 물론 차이가 품종별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보시면 농장에서 품종별로 체중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실제로 파란색 점이 실제 같은 정도의 다른 농장의 체중입니다. 즉 품종 간의 변이보다는 농장 간 변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 말은 어느 정돈이 어떻게 좋다 나쁘다를 논하기 전에 그 정돈 어떤 품종이라도 농장이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아주 큰 생산성 변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포유돈을 한번 들어오겠습니다. 산자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당연히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포유 자손수가 많으니까 비유량도 많아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영양소 요구량도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산성 모돈에 만든 영양소 요구량, 스펙 이런 것들이 좀 높게 설정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모돈의 사료 섭취량은 어떨까요? 이게 저희가 숙제입니다. 실제로 모돈의 사료 섭취량은 그렇게 품종 개량된 거에 비하면 높지 않다는 것이 데이터들로 보이고 있고요. 실제로 이렇게 높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요. 그러면 이런 그 요구량들 차이를 한번 이제 임신돈에서도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 X축이 임신기간의 날짜고요. Y축이 라이신 요구량인데 숫자를 뭐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복당 12두부터 15두, LS가 12두 복당, 그 다음에 15두까지 봤을 때 임신 말기에 이제 자손이 많이 자라지 않습니까? 그때 약 2g의 일일 요구량이 차이 나는데 되게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한 25%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 또한 품종별 변이가 굉장히 많고 데이터를 보시면 이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한 6g에서 9g까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태아 수를 봤을 때는 당연히
산자수가, 그러니까 복당의 태아가 많을수록 요구량이 높아집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임신 말기 사료 급여량에 대한 걸 얘기를 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포유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통상적으로 2,400칼로리 이제 넷 에너지, 정미 에너지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통 6kg면 아주 훌륭하게 먹는 포유돈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6kg 먹는 포유돈이 있을 때 10두면 충분히 자기 유지하고 모유 생산하는 에너지를 내고, 그래도 6kg 정도 먹었을 때 역시 스스로 한 몸을 체 에너지를 동원해서 체중을 잃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등지방을 잃게 되는데, 그럼 지금 12두, 13두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섭취량은 별로 늘지 않고 자돈이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비유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모돈의 체 동원이 더 많이 일어나죠. 즉, 더 많은 체중을 잃을 수 있다. 또 거꾸로 말하면 모돈의 사료 섭취량은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영양소로 보시면 X축에 모돈의 사료를 많이 먹게 되면 라이신 섭취량도 높아지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 다산 모동의 최고로 원하는 아주 아이디어한 거는 한 70g 정도 섭취하면 좋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라이신 섭취량이 40에서 67로 갈수록 재기발정일이 짧아지고 이유 두수, 이유 체중이 이렇게 좋아지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하고 누구나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저희 숙제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많은 일일 요구량, 이걸 어떻게 지킬 건가, 어떻게 줄 거냐는 섭취량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농장의 섭취량이 극대화 안 됐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양소 함량을 높이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당 증체가 2.6kg면 쉽게 말하면 모돈 자돈수가 10두면 한 260g씩 하루에 자란다는 거예요. 굉장히 잘 자라는 그런 성적입니다. 그게 69.9, 약 70g 정도 먹으려면 요 사료 섭취량이 그린바에 들어있는 것이 5kg에서 6.5kg까지 올라갔을 때 라이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포유돈 사료의 라이신 스펙입니다. 그래서 라이신 스펙이 높다 낮다도 중요하지만 내 농장의 사료 섭취량이 어떻게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섭취량에 따라서 스펙도 조정할 수 있는 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농장의 사료 섭취량을 모니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중요한 그래프인데요. 자, 그러면 모돈수가, 포유 자돈수가 10두, 11, 13, 14, 16까지 올라갔을 때 계속 그 포유 모돈의 영양소 요구량 계속 올라갈 것인가? 계속 사료를 주면 늘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밌는 거 보시면 정미 에너지 요구량이 10두에서 12두, 13두까지는 조금씩 올라가요. 근데 14, 15, 16부터는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그 말은 모돈이 아무리 사료를 먹어도 또 영양소 그 모유를 분비하는데 한계가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좋은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모돈이 포유 능력에 가지고 있지만 더 이상 14, 16 이렇게 넘어갔을 때는 요구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포유 능력의 한계를 보이는 게 좀 보이고 있고요. 여기에 따른 또 다양한 사용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사 체중을 따지면 우리 모돈이 전 내는 게 젖소가 홀스타인이 전 내리는 것보다 더 많은 모유를 생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몸에 엄청난 대사량이 있다 보니까 활성 산소가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산화 스트레스를 일으키게 되고, 이게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이 산화 스트레스가 대사 에너지 대사, 그다음 면역, 세포 분화, 그다음에 수태율, 수정률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적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단계별 영양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누구나 알고 계십니다. 포유돈의 목표는 섭취량 극대화, 그 다음에 유량 극대화. 임신도는 그 체형 회복, 그 다음에 과비 예방, 이런 건 누구나 말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이거를 어떻게 영양소를 충족할 거고 어떻게 급여할 거냐, 이게 굉장히 숙제입니다. 농장별로 보시면 1일 또는
모돈이 먹는 게 1.2톤, 1톤 또는 하루로 봤을 때는 3kg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어떤 조합으로 먹일까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농장에 가보면 포유 모돈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쓰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유 모돈 짧은 시간에 한계는 있다는 말씀이죠. 보시면 그래서 임신 기간은 모돈이 더 먹고 더 원하지만 안 주는 기간입니다. 유일하게 우리 관리자가 갑인 기간입니다. 이때 포유 기간에 빠진 체중이나 이런 것들을 잘 회복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다산에 있어서 체중이 좀 손실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도 임신 기간에 회복이 잘 된다면 충분히 리커버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임신돈 관리도 굉장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과비 문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X축이 16mm부터 25mm까지인데 1산, 2산, 3산, 그 다음에 4산 이상 봤을 때 전반적으로 등지방이 두꺼워지면 포유기간의 사료 섭취량이 7.1부터 5.9까지 감소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과비는 안 좋다. 그리고 특히 초산일 경우에는 5.9에서 4.8로 초산돈의 과비, 즉 후보돈부터 올라와서 임신 기간에 관리가 잘못되면 돼지는 완전 망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변비.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내림을 위해서는 프로락틴이라는 그 호르몬이 필요한데, 이 변비라는 놈이 생기게 되면 당연히 이런 독소가 생기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프로락틴의 분비를 막아서 젖도 안 내리지만 이런 물리적으로 난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독소가 또 다른 장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궁염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유사산, 그 다음에 MMA 이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변비는 굉장히 중요한 관리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다시 봤고요. 자, 임신 기간에 우리 번식돈 그러면 사료가 있고 급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급여 프로그램이 더 중요한데, 저희가 기술 제휴도 하고 회사별로 급여 프로그램을 보고 역사적으로 또 보면 급여 프로그램이 참 다양합니다. 초산동 경우에는 일자로 쭉 매겼다가 말기에만 올리는 경우, 이제 경산동 같은 경우는 임신 초기에 등지방 두께 또는 체형에 따라서 무제한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경우, 그 다음에 종부하고 바로 사료량을 일주일 또는 3일 바로 제한하는 방법, 그 다음 초기에는 일정량까지 넘어가지 않고 등지방에 따라서 주는 경우, 그 다음에 지금 파란선은 더 이상 하지 않는데 한 20년 다 돼가는 것 같네요. 유럽에서는 계단식으로 계속 요구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그런 프로그램도 했었고요. 제일 밑에가 요즘에 플랫 피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앞뒤로 올리지 않고 그냥 플랫으로 하는 그런 급여 프로그램이 요즘에 또 소개가 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임신돈 사료 쪽에서는 임신돈 하나만 먹이는 경우, 그 다음에 멀티페이스라 그래가지고 초기, 중기 다 나눌 수는 없지만 특히 말기와 전환기에 대한 이슈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사료를 스펙이 높은 거 낮은 걸 섞어서 블렌딩을 하는, 그래서 정밀 사양 이런 것들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단계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임신 초기에는 30일까지 저희가 규정할 수 있고요. 체형 회복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구간에 충분한 영양소를 주지 않으면 이 태아의 성장이 올바르게 되지 않고 변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태어나는 자손이 균일도에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봐주셔야 되고요. 중기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과비가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이거는 누구나 잘 하시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기는 이제 생시 체중이 올라간다. 그렇기 때문에 더 올리기 위해서 더 많이 급여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학적인 백그라운드를 보시면 90일, 95일 이후에 3분의 2 태아가 급속도로 자라게 되고요. 여기에 각 기간별로 연구한 결과를 보면 단백질 축적량이 19배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급속도로 이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임신 말기에 증량급여를 하게 되는데 두 가지의 이슈가 있죠. 이렇게 영양소 요구량이 높으니까 별도의 사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말기에 증량급여의 효과가 별로 없더라. 그래서 문헌 보시면 생시 체중의 증가 효과가 그렇게 높지 않더라. 오히려 사산율이 증가하더라. 이런 문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신 말기의 급여량에 대한 거는 지금 많은 문헌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는 나라별로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저희가 그냥 권장하고 있는 우리 회사 차원에서는 하고 있는 거는 임신 말기에 증량급여를 일단은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산화 스트레스 기억나시죠? 보시면 X축에 이제 임신하고 분만 날짜고요. Y축이 이렇게 막 이상한 숫자 쓰여 있죠. 이거는 아실 필요는 없고요. 이게 DNA가 산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나타내는 그런 바이오 마커입니다. 요게 보시면 점점 높아지면 산화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임신 말기 그다음에 분만하고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진짜 영향을 주느냐? 주더라 이거죠. 보시면 이 수치가 산화가 높으면 생존 산자수의 숫자가 이렇게 낮아지는 걸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산화 스트레스가 높으면 안 된다. 이런 거를 좀 보는데 실제로 그러면 이런 산화 스트레스가 높으면 항산화제가 작용을 하겠죠. 세포에서. 그래서 혈중 레티놀, 알파 토코페롤을 함량을 보면 이렇게 많이 임신 말기에 떨어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NRC 요구량보다는 보통 업체, 산업체에서 쓰는 거는 항산화제가 NRC보다는 두세 배 높게 이렇게 설정되어 있고 일부 비타민, 미네랄에 대해서는 더 첨가하는 탑드레싱 형태로 이런 것들을 농장에서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전환기에 대해서 마지막을 좀 시간을 좀 쓸까 하는데요. 모돈에 있어서 뭐 자돈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이긴 하죠. 모돈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시기가 언제일까요? 임신 어렵게 보내고요. 분만하고 포유하는 요 순간이 엄청난 생리적 변화가 있습니다. 호르몬이 변화가 해서 세포를 만들다가 이제 몸을 분해하는 동화작용, 이화작용이 확 바뀌고요. 그 다음에 유선 발달이 돼야 되고 대사량이 높다 보니까 체온이 1도 정도 상승하고요. 그 다음에 사료도 뭐 임신 말기에 뭐 3kg 정도 먹다가 이제 6kg 이상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몸이 자기 체지방 또는 체단백질 동원해서 젖을 분비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체손실이 발생합니다. 이 구간의 관리가 지금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왜냐? 자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보시면 그러면 이게 뭐가 중요하냐? 농장의 입장에서. 농장 입장에서는 이 사료 교체 시기가 언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료 교체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면 농장에서 항상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임신돈에서 포유돈 언제 바꾸십니까? 그러면 보통 7일. 이제 바꾸고 싶어서 바꾸는 것도 아니죠. 분만사로 올라가면 이제 임신돈에서 포유돈으로 바뀌게 되는데 빨리 올라가면 더 오래 먹고 늦게 올라가면 적게 이제 포유돈 사료를 먹는데 이 두 사료의 특성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교체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가 지금 굉장히 이슈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전환기라고 굳이 따로 이름을 좀 붙이고 싶은데요. 이게 핫 이슈가 되고 있고 특히 아까 말한 산자수가 10도, 11도에서 14, 15, 16, 많게는 17까지 올라갔다. 이건 무슨 말이죠? 산자수가 증가했다는 말은 분만 기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료를 분만하고 충분히 에너지 소스를 잘 주지 못했을 때 이 모돈이 분만하다가 지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사산돈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도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외국 케이스인데요. 보시면 초록색 된 게 프리페로잉 다이어트 해갖고 전환기 사료입니다. 분만전 사료. 이런 거는 설계도 하고 할 수 있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이제 농장에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게 제한이 가능한 사료를 바꾸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까 사료 교체 시기를 제가 우리 자체 프로그램도 최대한 7일 이상은 못 먹이게 하고 있고 지금은
분만 당일까지도 임신돈 사료를 먹이라는 그런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래프는 일부러 그냥 그 저희가 기술 제휴하고 있는 회사에 그걸 일부러 그냥 영어 있는 걸 따온 거고요. 그 오렌지 색깔 된 게 이제 제스테이션 피드라고 돼 있습니다. F가 페로잉, 분만 당일이에요. 보시면 이 급여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임신돈 사료를 분만하고 이틀까지도 임신돈 사료를 먹이고 그 다음에 포유돈 사료를 섞어가면서 올라가는 그런 것을 하고 있고, 이거를 접목을 했을 때 변비 문제라든가 저유증 문제가 많이 해결됐고, 저희도 이런 테스트를 했고요. 대형 농장에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꼭 트랜지션 사료가 아니더라도 임신돈에서 포유돈 사료의 전환 방법을 한 번씩 농장에서 바꿔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임신 포유 기간은 사료를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식 증량급여, 물론 한 번에 쫙 계속 먹으면 좋겠지만 임신 포유 기간 후반까지 높은 섭취량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농장에서 너무 빨리 달리다 보면 뒤쪽에 꺾이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초반에 약간 부족한 듯 하지만 너무 빨리 달려서 후반에 떨어지는 게 없게 하는 게 어떻게 농장에서는 하나의 적용 방법이 되겠고요. 섭취량을 많이 주는 거에 대한 목표는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농장에 따라서 잘 적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관리 지표 쪽에서 저희가 등지방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제 프랑스나 이런 농장, 종돈장을 가보면 일반 농장에서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시면 소처럼 등심 단면적을 모니터링 합니다. 앞에 이제 그림으로 본 것처럼 등지방 두께를 두껍다. 그러니까 자돈을 키우기 위해서 젖을 내리고 세포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동원해서 젖을 내리는데 에너지만 필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백질이 빠졌을 때, 즉 농장에서 나타나는 건 체중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단백질이 빠졌을 때는 번식 성장에 아주 큰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단순히 등지방보다는 가능하면 등심 단면적을 주기적으로 읽을 수 하면 제일 좋겠고, 그게 안 될 때는 체중을 측정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아주 힘든 것이, 모든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희는 객체를 기본으로 한 동군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대1로 모돈을 하나씩 관리하는 건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요. 산차에서는 3산부터 6산까지가 50% 이상 되면 좋은 농장,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등지방도 평균으로 어느 숫자 하나를 찝어서 한다는 거는 무리고, 그거는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권장하는 것도 그렇고 외부에서 또는 유럽에서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주 마른 거, 물론 등지방 숫자는 품종 따라 틀리겠지만 아주 마른 거, 아주 비만을 했을 때 두 개가 10% 이하가 된다, 이렇게 관리하는 것이 동군, 건전한 동군, 훌륭한 동군을 가지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물 얘기를 한번 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모돈이 1리터의 젖을 분비하는데 물이 한 3리터 정도 필요합니다. 근데 모돈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돈이 하루에 증체가 한 250g, 이렇게 2.5kg, 그죠? 이 250g 자라는데 이게 10마리면 2.5kg죠. 2.5kg 자라려면 그 4배에 대한 모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30리터 정도의 모유가 나와야 자랄 수 있거든요. 물을 그만큼 많이 먹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10리터, 11리터, 21일 이후했을 때 그 물을 더 먹어서 젖을 1리터 더 내는 게 자돈의 그 복당 증체량이 52kg에서 58kg,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농장에서 이 다산모돈이 있어서 영양소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있지만 물은 특히 더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물이 한 30리터가 평균 요구량이고, 초산돈과 경산돈 비교했을 때 경산돈이 그래프 보신 것처럼 평균 한 10리터는 더 먹습니다. 그래서 농장에서 특히 물을 충분히 더 주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고요. 특히 이렇게 성적이 아주 좋은 농장들 가보면 물 사료를 적정히, 그러니까 사료 급여하고 물을 바로 주고, 또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 보면 죽사료 형태,
사료와 물을 같이 이렇게 했을 때 또 섭취량이 더 올라갔더라 이런 데이터들도 있습니다. 즉 물이 모든 섭취량이 굉장히 중요한 팩터니까 다시 한번 인식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다산종 모돈은 고능력 모돈이 아닙니다. 저희가 고능력 모돈을 만들기 위한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따로 다루진 않았지만 이 다산종 모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육성할 거냐,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순이죠. 제가 0으로 해놨는데 후보돈의 육성 프로그램 반드시 지키시고 급여 프로그램 잘 준수하시고 그 종돈 회사에서 권장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지키셔서 후보돈을 잘 만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자기 농장에 맞는 영양소 설계 이런 것들을 섭취량, 그 다음에 우리 농장에 먹는 양을 같이 감안해서 설정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 급여 프로그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걸 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농장에는 이렇게 하더라 하는 거를 단계별로만 벤치마킹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모도는 사이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틀이 맞도록 급여 프로그램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모돈의 섭취량 극대화를 하기 위한 갖가지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대사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환경, 그 다음에 추가적인 항산화제 이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게 잘 되기 위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록 관리입니다. 이게 없이는 농장에서 어떻게 사료를 급여하고 어떤 영양소를 설정할 것이고 어떻게 급여할까에 대한 솔루션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모돈의 모니터링, 기록 관리 이런 거를 철저히 해주시면 생산성 향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고 이걸 바탕으로 다산성 모돈을 고능력 모돈으로 만드는 그런 좋은 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첫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박사님. 네. 그래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외국의 경우에 분만 전후에 사료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가 프로그램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그런 경우는 네. 제한하지, 이제 제한의 의미가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요. 보통 안 줘버리는 경우를 제한이라고 제가 이해를 할까는 모르겠지만, 사료량은 분만할 때 되면 당연히, 분만에 가까워지면 자연적으로 떨어지는 게 있고요. 제한을 떠나서 질문의 요지를 제가 이해하는 거로는 그러면 그 제한보다는 자주 조금씩 에너지 소스를 급여를 해서 분만 간격이 굉장히 분만 시간이 길어진 거를 에너지가 좀 고갈되지 않도록, 왜냐하면 에너지는 빨리 쓸 수 있는 글루코스 당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에너지 소스를 지속적으로 공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숏체인 패티 에시드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장내에서 발효에 의해서 생기는 그런 단세 지방산은 에너지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잘 디자인되면 사료량을 좀 줄여도 문제가 안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대로 주는 건 아니고요. 줄이는 줄이는데 에너지 소스를 계속 네. 공급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현실적인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와 있는데, 분만사에 이제 전환기 사료라든가 이렇게 네. 적용을 하는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해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는지 그 사례를 한번 갖다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실제로 좋은 질문이신데요. 과학적으로나 영양적으로나 말기나 또는 전환기라고 일컬어지는 구간에 특별한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저희가 기술 제휴하면서 농장을 봐도 전환기 사료를 실제로 급여하는 농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별도의 라인을 하고 액상 급여를 하는 농장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밸브를 이용해서 다른 사료를 이제 급여하는 농장을 좀 봤고요. 그 대안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임신돈 사료의 전환 시기를 좀 바꿈으로써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런 걸 봤고요. 임신
완전 전환기에 가까워져서는 탑드레싱으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입니다. 따로 사료를 구입한다는 것이.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네. 요거는 여기서 답변이 가능하실지 모르겠네요. 체단백질 모니터링을 위해 등심 단면적 체크를 얘기하셨는데 측정 시 적정 범위나 수치를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거든요. 수치는 안 보여드렸고요. 갖고 있고요. 등신 단면적, 그러니까 물론 종돈 회사마다 틀리겠지만 뭐 필요하시면 저 따로 말씀은 드릴 수 있고요. 지금 면적 자체는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들고 등지방처럼 그것도 이제 3mm 이렇게 등심 단면적이 빠지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관리를 하시면 등지방과 똑같이 이렇게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실시간 게시판에 이메일이나 이런 걸 올려주시면 우리 박사님께서 나중에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료회사들이 가장 큰 이슈가 어쨌든 다산종 모돈에 걸맞는 영양 관리입니다. 많은 사료업체들 숙제고요. 박진선 박사님께서는 다산성 모돈의 유전적 개량과 더불어 영양 생리적 이해가 좀 바탕이 돼야 되고 영양 관리와 사양 관리가 그에 따라 개선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좋은 강의 해주신 우리 박진성 박사님께 감사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